지난 시간에는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청탁금지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의 행위 내용을 법에서는 14가지로 유형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채용, 승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약에 관한 내용들. 그런데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업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14가지로 구분했을까? 이 법에는 명확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공직에 하는 모든 업무를 이렇게 청탁을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이 명확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14가지로 구분을 해놨을 뿐입니다.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유념해야 될 것은 그거보다가 이 14가지 중에서 13가지는 반드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이렇게 알아봐 줘, 물론 알아봐 줘 하는 것도 비밀을 누설을 하는 그런 거 알아봐 주면은 부정청탁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냥 내가 넣은 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 이런 것은 부정청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법을 위반하는 행위, 이것을 부정청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14가지 중에 단 하나, 그것만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청탁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구호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강의할 때 쓰는 말로는 세치기라고 하는데, 세치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에 입원을 좀 빨리 하게 좀 해줘, 이런 거. 법령 위반은 아니죠. 내부의 어떤 질서를 이렇게 위반하는 거죠. KTX 표를 좀 빨리 좀 끊어줘, 이런 것들은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정청탁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령 위반을 하는 것을 부정청탁이라고 하고, 단 하나, 세치기, 정상적인 거래를 위반하는 것, 이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청탁이라 한다라는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정청탁을 요구하거나 부정청탁을 실행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직자 등에게 민간인들이 아니면 또 관련자들이 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겁이 나서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의 위축 방지를 위해서 7가지의 예외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사항도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든지, 법정 기한 내에 업무 처리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외사항에 들어갑니다. 즉 법령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비록 부정청탁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예외사항에 들어갑니다. 즉 공개적이고 비밀스럽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비록 부정청탁이라 하더라도 예외사항에 들어간다. 재미있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을 전달하는 것도 예외사항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선출직 공직자에는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의원 다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공익 목적으로 전달할 때는 이것도 예외에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국회의원은 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도 이 법에 적용을 받고,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도 일체의 수감기관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거나 교통편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정청탁을 하면은 그러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 부정청탁을 받고 실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죠. 중간에 이렇게 누구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행위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정청탁 금지 위반 시 제재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공직자 등, 즉 부정청탁을 실행하는 공직자 등을 가장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는 사람을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 당사자, 정말 나는 이런 것이 좀 아쉬워, 이런 것을 좀 부탁하고 싶어 하는 이해 당사자를 가장 가볍게 처벌을 합니다. 이것이 처벌 원칙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 민간인보다가 공직자 등을 조금 더 똑같은 행위라도 더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접 이해 당사자가 공직자 등, 즉 청탁을 실행하는 공직자 등에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는 제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애타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행하는 공직자는 그 부정청탁, 즉 법 위반 사항이나 세치기 사항인 것을 알면서도 실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아직 나온 결과는 없습니다만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무거운 그런 벌칙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이해 당사자가 제재는 없다 하더라도 만약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징계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보다가 조금 더 무겁게 처벌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결고리를 한번 통해서 이렇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을 하는데요. 이해 당사자도 직접 청탁을 했을 때는 제재 사항이 없지만 연결고리를 통해서 청탁을 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연결고리를 한 사람은 4인이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등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그 부정청탁을 실행하는 사람은 공직자 등 이 실행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공직자 등이 이 부정청탁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법에서 분명히 거절 의사를 표시를 하고 거절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공직자 등은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고를 받은 각 기관에 가면은 청탁 방지 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를 받게 되면은 이 신고 받은 분은 수사사항 관련이면은 수사기관에, 과태료 사항이면은 법원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기관이 그것이 맞다, 부정청탁이 맞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벌금 또는 징역 또는 그다음에 과태료면 과태료 얼마를 결정을 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인이 아는 분들이 어떤 분을 통해서 청탁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직접 청탁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구조를 설명을 해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되면은 나는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런 청탁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본인이 법관 시절에 많은 청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때 이 공직자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 부정한 청탁을 좀 거절할 수 있는 버팀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은 바로 이런 거절을 할 수 있는 좋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아는 분들이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되면 참 이걸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하게 되면 나는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는 나는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청탁하는 당신도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받게 되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법은 공직자를 불편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공직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제를, 즉 사례를 몇 가지 풀어볼 건데요, 이것을 보시면은 더욱더 이 부정청탁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자, 개발제한구역에 기본적으로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되지 않는데 형질 변경 허가를 좀 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 법 위반이죠. 이 법 위반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직접 그 담당자에게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공직 친구, 자기가 아는 공무원에게 부탁을 내서 연결고리를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연결고리를 통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연결고리는 민간인이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공직자인 친구가 연결고리를 했으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요청을 받은 공직자가 그것을 실행을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런데 마지막 공직자가 부정청탁임을 알고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분명히 거절을 하게 되면은 이 제재가 없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게 교통단속관에게 걸렸어요. 자, 이 경우에 애원을 합니다. 나 이번에 이거 면허 취소되면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좀 봐주세요. 이 경찰관이 듣고 가슴이 아파서 봐줬어요. 자, 이 사람은 음주운전자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은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그것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냉정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정으로서 이 정도는 뭐 할 수가 있지, 뭐 이 정도는 어때 하는 것을 이제는 용서를 하지 않고 이러한 문화를 없애는 아주 드라이한 사회를 만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청탁의 직무유형과 위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부탁을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정청탁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막연히 두려워서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정당한 민원도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 부정청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법을 위반한 행위를 요청하지도 않고 그것이 요청 들어왔다고 해도 그것을 집행할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처럼 정상적인 업무를 잘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당한 민원이라면 열심히 듣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부정청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